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제16회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 코로나 시대에 읽는 고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읽는 고전을 읽어드릴 정치철학자 김만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고 있는 이유도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정말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유행하고 있는 용어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가 얼마나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있는지 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시대의 감시망. 오늘 저는 그 감시망과 관련된 고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가요, 90장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주어진 강의 시간은요, 60분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제게 좀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강의는 망한다. 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이 와우 북 페스티벌에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좀 많은 걸 알려드리고자 좀 너무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에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는 거의 160장가량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요, 오늘 제게 주어진 60분을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전을 함께 읽는 시간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읽게 될 벤담의 파놉티콘이라는 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 시간에 같이 능동적인 참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같이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읽으면 몇 시간 걸릴 일을 저와 함께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쭉쭉쭉 읽어나가서 1시간 안에 그걸 해결한다 생각하고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기 위해 고른 고전은요, 제가 한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이라는 작품입니다. 전염병 시대에 읽는 고전으로 이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또 한 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셸 푸코인데요. 자, 미셸 푸코가 사실 이게 17세기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를 바로 여러분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텍스트인 감시와 처벌에서 명백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패스트, 지금처럼 우리가 전염병 시대죠.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를 명백하게 써놓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엄격한 공간 분할이라는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그 도시와 지방의 봉쇄는 물론이고 그곳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해지고 부군을 배회하는 동물은 살해된다. 그리고 그 도시는 명확히 구별되는 구역들로 세분하고 그 지역에는 감독관의 권능이 확립된다. 모든 거리는 동장이나 읍장의 관리하에 감시된다. 지정된 날에는 누구나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이 취해지고 외출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사형에 처해진다. 동장이나 읍장들이 직접 모든 집의 출입문을 밖에서 닫아 걸고 열쇠는 그 구역의 감독관에게 맡긴다. 감독의 기능은 끊임없이 작동한다. 감시의 눈길은 도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이런 감시는 지속적인 기록 장치에 의존한다. 그 장치는 동장이나 읍장이 감독관에게, 그리고 감독관이 시장이나 행정관에게 제출하는 일련의 보고서들이다. 검역 초기에 한 명씩 개별적으로 그 도시에 거주하는 전 주민의 명부가 작성된다. 성명, 연령, 성별 등이 신문에 구분 없이 기입되고 그 사본 하나는 감독관에게, 다른 하나는 시청에, 또 한 분은 동장이나 읍장이 매일 실시하는 점호용으로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미셸 푸코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이 감시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건 모두를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셸 푸코가 패스트의 도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위계질서, 감시, 시선, 그리고 기록 행위가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패스트에 감염된 도시. 개개인의 신체를 명백히 감시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권력의 운용 속에서
꼼짝 못하게 된 도시.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통치가 가능한 도시의 유토피아다. 이제 감시망으로 완전히 장악된 도시, 패스트의 도시가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 패스트의 공포가 이야기했던 규율의 제방 장치를 그대로 가동시키는 벤담의 파놉티콘은 이러한 조합의 건축적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감시망 자체가 벤담의 파놉티콘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단순히 푸코는요, 여기서 벤담의 그 당시 패스트 시대에 만들어진 감시망이 벤담의 파놉티콘이라는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푸코의 진정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요, 근대 사회가 바로 이런 벤담의 파놉티콘 모델을 따라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감시 사회라는 게 바로 이 푸코의 포인트였던 거죠. 우리가 만약에 푸코의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패스트라는 위기 시대의 감시망이 이후 우리 일상 시간으로 들어와 자리 잡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질문은 이거죠. 왜 이런 감시망이 필요했던가? 이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감시망이 필요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감시망이 필요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안 했죠.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고전을 읽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전을 읽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회들이 고전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실 고전의 기능은 우리한테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전은 그 시대의 고민을 담고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 고전들이 우리 시대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을 초월한 무언가 이야기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전을 썼던 그 사람들은 그 시대를 고민하고 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대에 적합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시대의 질병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를 구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구축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에게 구축된 감시망은 왜 필요로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전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텍스트를 쓴 제레미 벤담이라는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을 보면요, 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정치 철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철학자들의 얼굴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철학자들은 자기 이름처럼 생겼어요. 홉스는 홉스처럼 생겼고요, 루소는 루소처럼 생겼습니다. 벤담도 딱 보면 벤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벤담도 막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정말 벤담처럼 생겼구나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제레미 벤담 그러면 그냥 공리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잖아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사실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이 하버드 대학교 강의록이기 때문에 이 책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아주 이 책을 쉽사리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은 정치 철학계에 들어와서 철학자가 되시면 될 정도로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이 책이 많이 팔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내가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책장에 꽂아두면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이죠. 그런데 이게 나쁜 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책을 사는 좋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그걸 사서 책장에 꽂아 주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장식품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전혀 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사실 근대의 정의로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한 다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효율, 공리죠, 유틸리티. 그리고 그 다음은 자유, 이건 다른 말로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덕이라는 건데요, 소위 효용, 권리, 미덕이 서로
다투는 장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정의의 기준 중에 우리가 하란을 선택하면, 만약에 우리가 효용을 선택했다 그러면 권리를 희생할 수도 있고 미덕을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의의 문제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이 일을 해도 옳고 저 일을 해도 옳은데 우리가 그 기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맨 앞에 왼쪽으로 가면 기차가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5명이 죽고 오른쪽으로 가면 1명이 죽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틀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 바로 효용이라는 개념, 그 기준과 그리고 권리라는 기준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권리라는 걸 선택했을 때는 효용을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효용을 선택했을 때는 권리를 희생해야 되는 이 딜레마 상황에 대한 선택이 바로 정의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되게 사회에 긍정적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정의의 문제는 약간 비극적 상황의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해도 옳고 저 일을 해도 옳은데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반대쪽에서 비용이 생겨나는 문제,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의에 관해서 이제 정의의 문제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그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바로 그 효용이라는 그 기준을 제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벤담이라는 인물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지만, 이 효용이라는 기준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보통 선거, 비밀 투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권리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 정교 분리 이런 것들이 다 이 효용이라는 기준 때문에 오고요. 요즘에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양성평등이 없었던 시대에 그 양성평등도 바로 이 효용이라는 기준 때문에 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여성도 남성도 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 때문에 양성평등의 개념도 사실 이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해서 처음에 사실은 서양 세계에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철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의 사회의 모든 정책들은 효용 중심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사상, 공리주의의 주창자로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제레미 벤담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벤담이요,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유는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통치 아래 두었다. 이 둘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이 둘이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생각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이 둘에 대한 우리의 복종을 내던지려는 모든 노력은 단지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시켜 줄 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효용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효용의 원리는 아주 정말 간단합니다. 행복은 가질수록 좋고 불행은 피할수록 좋다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나 할 때 행복은 얼마만큼이고 불행은 얼마만큼인지를 계산해서 행복과 불행을 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행복의 순수 잔여량이 큰 행위일수록 정말 우리가 올바른 행위니까 그 행위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벤담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효용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을 우리한테 실제로 줬던 사람입니다. 제가 PPT가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효용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인간의 욕망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과 여러분이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오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책을 읽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오락을 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이것이 더 나은 행위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 간에, 인간의 행위 간에 그렇게 질적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움직였던 공리주의자가 바로 이 제레미 벤담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푸시킨의 비유를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와우 북 페스티벌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푸시킨은 러시아의 대문호죠. 푸시킨은 압정입니다, 영어로.
하지만 푸시킨과 푸시핀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압정을 갖고 노는 것과 푸시킨이라는 대문호의 시를 읽는 것 사이에는 그렇게 행복의 차이는 없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이야기할 때, 효용을 이야기할 때 일률적으로 편차 없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벤담 이후에 공리주의를 물려받았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옆집에 있었던 옆집 꼬마였죠. 벤담의 옆집 꼬마였습니다. 이 옆집 꼬마가 벤담의 집을 드나들면서 이 공리주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옆집 꼬마는 사랑과 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행복의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을 구원해 준 게 시였고,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자신을 찾아왔던 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행복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믿었죠. 하지만 벤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용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식을 우리한테 내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계산식을 가지고 입법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쾌락, 다시 말해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들이 지니고 있는 목적이다. 그렇기에 입법자는 쾌락의 가치를 이해할 의무가 있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작업할 때 함께 써야 하는 도구들이다. 이 사실로 인해 입법자는 이 도구의 힘을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정책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얼마고 고통의 크기는 얼마다. 그러면 행복의 크기가 더 행복의 순수 잔여량이 남는 것들이 순수 잔여량이 얼마만큼 남는가를 계산해서 그 정책을 선택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정책을 만들 때 행복과 고통 두 개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행복만을 계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가장 극대화된 상태를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벤담이 말할 때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는 것만 아니라 고통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 또 반대쪽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까지 계산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공리주의가 엇나가는데 이제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가 되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벤담이 우리에게 행복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쓰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여러 사람이 행복과 관련해서 써야 되는 것 기준 중에 하나로 범위라는 걸 주는데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을 따져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범위의 이름을 최대 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뭐 최근에 우리가 어떤 정책적 경향을 보면요, 이 최대 다수와 최대 행복이 서로 양립하기 힘든 상황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는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한편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1대 99 사회를 이야기하죠. 행복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최대 행복을 축적하고 있지만 최대 다수의 측면에서 보면 그 행복이 너무 소수에게 가고 다수에는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대 다수와 최대 행복은 서로 양립하기 힘든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리주의가 궁극적으로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 행복으로 흘러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리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벤담이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효용이 극대화된 사회, 그리고 그 극대화된 효용이 윤리적 인간을 만드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적 인간을 만드는 사회가 파놉티콘을 통해 도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극대화된 효용이 윤리적 인간을 만든다고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벤담은 그 매개로서 뭘 넣고 있느냐? 바로 노동이라는 걸 넣고 있습니다. 극대화된 효용이 윤리적 인간을 만드는 사회. 그런데 그 매개가 바로 노동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파놉티콘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는 파놉티콘이 감시망이죠. 감시망과 노동,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뭐 잘 안 넘어가가지고요. 파놉티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엄청나게 뭐 벤담이 자기의 상당히 중요한 일생을 바쳤던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벤담이 파놉티콘을 1791년에 썼는데요. 그리고 이걸 18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한 20여 년을 이 파놉티콘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이가 벤담의 4, 50대,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가장 전성기 무렵을 바로 이 파놉티콘으로 보냈는데요. 1791년 벤담이 이 파놉티콘을 이제 써서 내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출간이 되었는데, 이 사상이 정작 정책으로 먼저 검토되도록 건너간 곳은 바로 프랑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실제 이 1891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프랑스에 있었지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187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 그러면 1789 외우고 그 해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모든 혁명은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벤담의 파놉티콘이라는 아이디어가 프랑스의 국민의회 의원 가랑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벤담이 자신의 파놉티콘의 아이디어를 국민의회 의원인 가랑에게 전달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편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처음 편지에서 약속했듯이 조만간 파놉티콘 영어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친구, 이 프랑스어판,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이 책을 번역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에티엔 디몽입니다. 에티엔 친구가 정리한 이 책의 프랑스어 요약본도 같이 보냅니다. 우선 프랑스 의회에 존경을 표하며 이 글을 의회가 검토하도록 당신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왜냐? 실제 파놉티콘 영어판은 너무나 길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놉티콘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요, 이 파놉티콘의 프랑스어판을 먼저 봅니다. 프랑스어판은 정말 파놉티콘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정리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이 번역본, 여기 이 파놉티콘도 바로 프랑스어판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프랑스어판이고, 그 프랑스어판이 사실은 파놉티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놉티콘 영어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건축가가 아닌 이상 그걸 읽어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영어본으로 이걸 어쩌다 보니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너무나 파놉티콘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열심히 읽었던 건 아니고요. 대학원 때 수업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 보고 나면 조금 허무한 느낌이 드는 게, 이게 건축과 관련된, 너무나 건축적 지식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런 긴 것을 읽는 것보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프랑스어판으로 정리해 놓은 이 요약본을 읽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판을 권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 편지에서 이 벤담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놉티콘 계획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내준 지지는 저에게 확신을 주었으며 이를 알리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프랑스는 아무리 새로운 생각이라도 그것이 유용하다면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시하며 국가 행정의 모든 분야의 모델로 삼는 나라이고, 당신에게 보내는 이 계획안에 최고의 기회를 줄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벤담이 이 파놉티콘을 정말 현실에서 실현해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생 동안에 이걸 실현을 못했어요. 이걸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영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이 기회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흥분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제가 이런 혁신적 개혁안의 중요성과 성공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러면서 이 모델로 감옥을 건설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혁신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간수로 임명해 주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서 했으면 자기를 간수로 임명해 달라는 거죠. 당신은 이 논문을 통해
이 간수가 급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도 안 받고 여기서 이걸 지켜보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핵심적이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아니고요. 진짜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국가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파놉티콘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겠죠. 왜 국가가 파놉티콘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파놉티콘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계약을 맺은 사적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이죠. 그럼 요즘으로 치면 사설 감옥 같은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사설 감옥을 지어서 그 감옥 자체가 이윤을 만드는 곳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비용의 지불 없이 재수를 가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인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재수를 가두는 데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국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것이 되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끌리는 아이디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파놉티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놉티콘, 이 책에 보면요, 감시시설, 특히 감옥에 대한 새로운 원리에 관한 논문이다.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이 1802년 판본에 보면요, 1791년에 나왔다고 그랬죠. 1802년 판본에 추가된 글을 보면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수감자들을 좀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수감하고 동시에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며 석방 후에는 실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신적 개혁을 하기 위해 제안된 시설이다. 사실 이 부제가 다 요약해주고 있어요. 정말 또 놀랍게 긴 이제 부제였는데요. 자, 제가 잠시 이게 PPT가 안 넘어가서요. 이제 여기 보면 파놉티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에워쌀 수 있는 그들의 행동과 인적 관계, 생활 환경 전체를 파악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감시에서 벗어나거나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것은 국가가 여러 주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하고 효율적인 도구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국가가 효율적 감시 도구를 갖고 있다면 국가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를 들면 교육은 학생을 에워싼 전체 환경의 결과물입니다. 한 인간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면 바로 그의 행동 전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학생을 어떤 사물들로 둘러쌀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놓는 것이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기본적으로 한 인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인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환경 안에 놓고 그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걸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로서 한 사람이 다수를 감시하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이 다수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만일 단 한 명이 관리하는 것처럼 빈틈없이 업무가 진행된다면 관리자들에게 일관되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감시 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비효율성을 만들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오히려 그 일을 하면 그런 비효율성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수를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감시 권력을 집중시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롭고도 유용한 이 아이디어가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모여 만든 힘을 능가하는 감시 권력을 단 한 사람에게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PPT와 이게 약간 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PPT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는 벤담이 매우 단순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고 판단하는 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을 완전하게 개혁한다는 것은
죄수들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화를 보장하고 지금까지 신체적, 정신적 타락으로 오염된 건강과 청결, 질서, 근면함을 확고하게 하며 비용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축 아이디어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이 바로 이 글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정말 혁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수들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화도 하고 그리고 감옥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비용도 줄이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이걸 단지 뭐로 할 수 있느냐? 간단한 건축적 아이디어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옥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유를 남용한 사람에게서 자유를 박탈해 수감하는 것은 그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범죄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수감자들이 자유로워졌을 때 사회를 위해서도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품성을 개선하는 교화시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감옥이 당연히 교화시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감옥은 단지 교화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오히려 교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사람들을 가두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감옥들은 주로 지하 감옥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사실 여기서 이제 교도관들이 그들에게 가하는 가혹한 짓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지하 감옥이라는 곳이 너무나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이 감옥 속에서 죄수들이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 감옥을 방문한 사람들이 감옥이 투명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감옥을 방문해서 그 감옥의 현실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이 감옥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옥을 교화하는 시설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감옥의 문제, 교화 기능이 없었다는 거죠. 감옥 가운데 관리가 가장 엄격한 곳인 쇠사슬을 채우는 감옥이나 지하 감옥은 단지 수감자를 가두는 기능만 할 뿐입니다. 현재까지 감옥은 쾌쾌하고 끔찍한 거주지이자 온갖 범죄 학교이며 비참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감옥을 방문하는 등의 인류학적 행위는 두려움에 떨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한 일이 종종 죽음이란 희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 설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처사는 여전히 은폐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제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면서도 타락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기 질서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원리로서 새로운 감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각보다는 상상을 자극하며 그 감시 테두리 안에서 항상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수백 명의 사람을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다른 슬라이드와 달리 여기에는요 inspection이라는 영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감시를 표현하는 몇몇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inspection, surveillance 같은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그 본질을 알 수 있는데요, inspection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안을,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surveillance는 어떤 거냐면요, veil, 가려진 베일을 넘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환히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환히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뭐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파놉티콘, 건축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과목은 원형 건물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 건물 안에 다른 하나를 넣은 두 채의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원형 감옥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그 기본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분이라면 상당히 궁금한 모양으로 지어져 있죠. 원형 감옥인데 하나의 건물 안에 다른 하나를 세워둔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의 둘레에는 둥근 모양의 6층짜리 바깥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제수들의 수용실이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게 원형으로 이제 외부에 감옥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 둥글게 바깥에 만들어진 건물의 제수들의 수용실, 감방이 배치된다는 겁니다. 감방 내부는 두껍지 않은 새창살로 되어 있어 한눈에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감방문은 안쪽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방문은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감방문이 이 소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감방의 문이 안쪽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깥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안쪽으로 만들어져 있고 두껍지 않은 새창살로 되어 있어서 다 이렇게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감방문은 오로지 안쪽에서만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각 층에는 좁은 복도가 있다라고 있는데요. 복도를 왜 좁다라고 묘사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제수들이 혹시나 이 감방에서 태어났을 때 넓은 복도가 있으면 달아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를 좁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이 만들어지는 방식, 어떤 곳에서는 문을 밀고 나가고 어떤 곳에는 당기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계산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바로 이어지게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곳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층마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에스컬레이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만약에 상품을 파는 곳이라면 각 층에서 최소한의 곳을 둘러보아서 그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물을 짓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동선을 만들 수 있고 그 동선 자체가 주변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축이 얼마나 또 더 정치적이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거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거의 다 정치가였다라는 사실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외부에 이렇게 제수들을 수용하는 그 원형 감옥을 만든 다음에 이제 중앙에다가 탑을 하나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감독관들이 머뭅니다. 이 탑은 3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층은 수감자 수용실을 2층씩 내려다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층에서 각 층 하나가, 감시탑은 3층이고 각 감시탑에 있는 각 층 하나가 6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외부가 각각의 2층을 감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한 감시탑은 바깥을 환히 내다볼 수 있는 발로 가려진 복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이 장치로 인해 감독관들은 수감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서 수용실 전체를 구석구석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비대칭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탑에 있는 사람들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감시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시성의 비대칭성 자체가 권력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사실 여러분, 이게 제2세대 경영 기법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제1세대 경영 기법은 구성원들이 리더가 뭘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핵심적이었던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세대 경영 기법은요, 이 따르는 구성원들이 리더가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리더의 동선을 모르게 만드는 것 자체가 리더의 권력, 힘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리더의 동선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파놉티콘에서 차용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과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3분의 1의 수감자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쉽게 전체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독관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수감자들은 감독관이 있다고 여겨 실제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감독관이 없어도 감독관이 있다고 믿는 것. 그럼 이건 뭐예요? 상상이죠. 우리 머릿속에 계속 누군가가 있을 거야.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발상 자체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거죠. 내면화. 그 지식 자체가 내면화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푸코의 사상에 가면, 우리가 앞에 푸코 이야기했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권력에 스스로 복종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복종하는 성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냐?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 그 지식 자체가 우리를 내면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화시킨 지식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효과를 여기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수용실과 감시탑은 또 흰색 철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감독관이 큰 소리를 내거나 직접 가지 않더라도 공지를 하거나 작업을 지시하며 그들 스스로 감시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언택트가 이미 18세기 말 19에 이미 이게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없더라도 내가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접촉 없이도 행사하는 권력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핵심적인 부분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말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 감시탑으로서 수감자들이 이렇게 올 수 없도록 그 접근성 자체를 차단해 놓아야 된다. 감시하고 있는 대상들이 감시탑으로 올 수 없도록 그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수감자들이 감독관에게 대항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탑과 수용실 사이에는 반지 모양의 우물, 즉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우리 표현으로는 해자라고 부르죠.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물을 도와서. 그래서 건물에 옛날에는 이게 외적을 침입을 막으려고 그런 이제 그 우물들을 많이 놓았었거든요. 성 주변에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탑으로서의 접근성을 차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유령이 지키는 벌집. 이 건물은 중앙의 한 점에서 각 감방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된 하나의 벌집과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감독관은 마치 유령처럼 군림합니다. 이 유령은 필요할 때 곧바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발만 걷으면 되는 거죠. 야, 여기 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만든다. 그리고 그 비가시성을 만든다.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장치들이 감시당하는 사람에게 늘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상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상상 자체가 이제 그 내면화되면 늘 내가, 그때부터는 누가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하느냐? 감독관이 아니죠. 누가 감시하겠어요? 나에 있는 나의 내면이 나를 감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근대가 뭐라고 불렀느냐? 자율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율성. 예? 그런데 우리가 자율성 그러면 이거 이성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벤담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바로 이 자율성이란 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감시 기능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율성의 근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유령이 지키는 벌집이 파놉티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목의 본질적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파놉티콘이다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이게 한글 표기 때문에 파놉티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영어 단어는요, 펜옵티콘이라고 사실 봐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펜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옵티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펜옵티콘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것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 벤담이 설계했던 파놉티콘의 모양이에요. 6층 건물에 가운데 건물이 있고 그 사이에 해자가 있고 3층 감시탑이 있어서 각각의 2층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건물. 그리고 단지 제안만 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벤담이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벤담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 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상가들 이야기하면 사상가들이 되게 공허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상가들이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런데 실제 이렇게 공리주의자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공리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 설계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내어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들은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사회적 제도로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의 설계자 역할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학적 상상력이라고 했을 때 그 철학적 상상력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나 어떤 관념의 전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제도 안에 있어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파놉티콘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만드는 파놉티콘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두고 벤담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감독관의 감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 사실상 사라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가 중간에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단지 죄수에게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감옥 안에서는 수없는 나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교도관들에 의해서.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계획의 여러 주요한 장점 중 하나는 수감자들뿐만 아니라 하위 감독관, 즉 온갖 하급 관리원들을 수감자들만큼 감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옥에서는 간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수감자가 간수의 상급자에게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놉티콘에서는 책임자의 눈이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하급 관리원의 은밀한 압제나 괴롭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 와, 벤담은 인권을 정말 생각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인권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건강한 노동력의 확보 때문이었습니다. 간수들이 괜히 죄수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죄수들을 비건강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아 놓으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의 노동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수감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파놉티콘의 원리는 상급 감독관이나 행정관, 재판관이 자기 일을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현재의 감옥에서는 고급 관리자들이 감방에 갇힌 죄수들을 일일이 하나씩 만나 관리해야 하지만 파놉티콘에서는 감옥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행정관이 일일이 감방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급 감독관 행정관들이 그 안에 있는 하부에 있는 이제 하부 관리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죄수들과 함께 감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감옥의 청결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을 방문하는 것을 혐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독한 악취, 즉 수감자들의 역한 냄새 때문입니다. 악취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감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감옥에서도 쿡 선장의 배나 네덜란드의 감옥만큼 청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여기 나오는 쿡 선장은 영국의 탐험가인데요. 이 쿡 선장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를 다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쿡 선장이 아주 멀리 여행하면서도, 당시에는 배가 그렇게 멀리 여행하면 선원들이 많이 사망했는데 쿡 선장의 배에서는 그런 사망률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항상 배가 청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결성의 유지 부분이 그런 노동력을 유지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감옥에서는 행정관이 예기치 않게 방문한다거나 방문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일지라도 항상 실상을 은폐할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 파놉티콘에서는 행정관이 들어오자마자 숨길 시간도 없이 전체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실상을 은폐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정말 여기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게다가 감시에 적당한 이 원리는 다양한 동기의 자극을 받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 여행객, 수감자의 친구나 부모, 감독관의 지인 등 감옥의 간수가 아닌 관리자를 통해 실행될 것이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감옥에 여행객이 온다는 거죠. 감옥에 왜 여행객을 넣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감옥이 이윤을 만드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투어리즘을 통해 돈을 버는데, 이 투어리즘 자체가 돈도 벌고
감옥에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옥에서 사람들을 마구 학대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감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옥을 오는 수감자나 친구, 부모 이런 사람들이 감옥을 재수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추가된 감시자들이 만드는 거대한 공공위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러한 시설들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파악함으로써 감시 체계를 완벽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모델은요. 쿠바의 프레시디오 모델로라고 해서 1926년에 지어진 이제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사실은 이 파놉티콘 모델을 따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한 모델이에요. 가장 충실하게 실현한 모델로 실제 지어졌던 모델입니다. 근데 이 감옥을 만든 사람은 불행히도 독재자였습니다. 이 독재자이다 보니까요. 이 독재자인 제랄로 마차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독재자이다 보니까 이 감옥이 수감자들로 넘쳐나고 가혹한 처우 그리고 교도소 관련자들의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되어서 1967년에 사실 물은 삭고 현재는 박물관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벤담이 말한 이런 개방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곳 생각해 보세요. 벤담이 계속 투명성과 개방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감옥조차도 어느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민주적 사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적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프레시디오 모델로가 작동하지 않고 왜 폐기된 모델이 되어버렸느냐? 바로 독재자 아래서 개방적 모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개방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감옥 관련자들이 부패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감시자들이 부패했다는 뜻이죠. 바로 감시탑을 개방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탑을 도대체 누구한테 개방할 것이냐가 핵심이겠죠. 감시탑을 누구한테 개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여기서 진짜 벤담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감시탑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이 파놉티콘의 세부 사항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놉티콘의 탁월한 유용성을 벤담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감옥 내부의 안전, 그리고 감옥 외부의 안전, 그리고 세 번째는 일요일마다 일어나는 감시탑의 변모. 제가 일요일마다 일어나는 감시탑의 변모만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PPT 보시면 PPT도 정말 옛날 모델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2004년에 제가 디자인 스쿨에서 강의할 때 그 디자인 하는 학생이 2004년 거로 그 당시에는 최신 거로 준 거였는데요. 제가 이 플랫폼을 준 학생이 너무 고마워서 아직도 쓰고 있는 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시면 김만곤이 색깔로 막 칠을 해놔서 이 색깔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실 겁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지금 같은 순간 일요일마다 일어나는 감시탑의 변모에 제가 빨간색을 칠해놨는데요. 제가 사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많은 내용을 어떤 색칠을 하면서 기억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색칠을 하면 내용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뭔가 색칠을 바꿔가면서 기억을 하면서 내용을 구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색깔로 해놓은 그런 습성이 있는데요. 가끔씩 빨간색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일요일마다 일어나는 감시탑의 면모가 진짜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감옥 내부의 안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부의 음모나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에 대비한 감옥의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내부의 안전은 감시의 원리, 수용실의 형태, 감시탑의 독립성, 통로의 협소함에 의해 완벽하게 확립됩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감옥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옥 내부에 있는 수감자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렇게 계속 감시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감시하고 있고 그 감시하는 자기 자신이 아주 기계처럼 자기 자신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이렇게 벤담이 하고 있습니다. 탈출이나 폭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죄수들에겐 그러한 의도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수감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처지에 순응하게 되고 이 강요된 굴복은 점차 기계적인 복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때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빼앗고 여러분 내부에다가 끊임없이 자기의 권력을 여러분 내면에 지식화시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맞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맞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권력을 내부화시키고, 그런데 그 때리는 사람은 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넌 내가 없으면 이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어 라는 방식으로, 넌 이 바깥에 나가서 네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굴복시키죠. 마치 그런 굴복과 되게 비슷한 굴복인데요, 여기서 차이는 뭐냐, 벤담은 철저하게 폭력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벤담이 이렇게 철저하게 폭력을 배제하는 이유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노동력 때문이에요. 건강한 노동력. 노동력이 노동력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속적인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지속적이고 건강한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벤담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거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한편으로 감옥의 내부 안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에 대한 안전은 갑작스러운 폭동이나 대중 동요에 대비하기 위해 감옥을 요새화함으로써 확고해집니다. 이 요새는 내부에서 스스로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면 대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옥을 성공적으로 공격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절대로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혁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감시탑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감시탑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문제다. 그 감시탑을 감시하는 방식이 뭐냐, 이 감시탑을 일요일마다 발을 거둠으로써 죄수들이 다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보게 만드는데, 죄수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감시탑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하러 외부의 사람들의 출입도 허용해요. 그러면 내부 수감자들은 수용실 내에서도 신부가 집전하는 예배를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죠. 외부를 통해서 감시탑을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죄수들을 교화하는 효과까지 같이 있는 거죠. 효율의 정말 극대화라는 방식. 사실 이 원형 감옥을 소개하는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이 감시탑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으로 변한다라는 글을 써놓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 감시탑이 예배당으로 변하는 게 핵심이에요. 감시탑도 감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감시탑을 투명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원형 감옥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이 벤담이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수감자들에게는 이 감시탑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심어줘서 그 교화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외부자들에게는 어떤 효과를 주느냐, 외부자들은 이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벤담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수감자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외부의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도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되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냐,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장면을 보면 예배당 안에 있는 그 외부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상들로 인해 이 과목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각인시키는 하나의 도덕 극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벤담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여러 교육 방식 중 공포가 가장 뛰어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분명 기묘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벤담이 말하는 공포에서는 철저하게 폭력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 철저하게 폭력이 배제되어 있다. 벤담은 노동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해야 되는 시대에 폭력이 효율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는 게 효율적인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가하는 것들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공포가 폭력이 동반된 공포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미지, 발상, 생각.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이게 더한 공포일 수도 있다. 이게
물리적 폭력보다 더한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또 가끔씩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감시자로서의 이 감시자로서의 공공교회라고 묘사하는데요. 공공교회는 본보기의 역할을 하는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게다가 일요일마다 오는 외부 사람들은 청결함과 건강 그리고 파놉티콘의 양호한 관리와 관련된 전체 규정을 감시하는 확실한 수단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과목 자체를 아주 청결하고 튼튼한 과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과목 자체를 불에 타지 않는 과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돌이나 벽돌로 수용실 바닥을 채워 넣어서 어떠한 병원균도 침투할 수 없게 만들어서 병원균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는 그런 과목으로서 아주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불에 타지 않는 청결한 과목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이 이야기를 해온 걸 정리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국 파놉티콘의 문제나 파놉티콘의 원리의 문제는 뭐냐, 공간을 분할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 쭉 보셨을 때 처음 우리가 봤던 슬라이드 속에서 푸코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패스트의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분할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결국 공간 분할이죠. 공간 분할이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분 파놉티콘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건물은 이제 이 두 번째 파놉티콘의 관리에 관한 건 이제 건축적인 부분이 아니라 법률가의 영역에 속한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의 주요 주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파놉티콘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될까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관리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통 완화의 원칙, 두 번째 엄격함의 원칙, 세 번째 경제성의 원칙. 이제 각각의 원칙을 하나씩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고통 완화의 원칙은 뭐냐? 장기간의 강제 노동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일상적인 상황이 건강 혹은 생명에 해를 끼치거나 치명적인 신체적 고통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 이 이유는 제가 이미 수차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통을 주면 노동력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엄격하게 원칙은 또 어떤 원칙이냐라고 하면요, 수감자에게 죄 없고 자유로운 가난한 사회 구성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감자를 인간적으로 대해야 되지만 그 인간적으로 대하는 수준이 감옥에 온 사람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하게 원칙은 단지 감옥의 원칙에 적용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복지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복지 혜택을 안 받는 사람보다 더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처지보다는 더 낮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복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엄격하게 원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복지 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벤담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감옥이 공공 비용을 지출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 이 감옥 자체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윤을 만드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런 비용을 만드는 곳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어떤 가혹함이나 관대함이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왜 파놉티콘일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꾸준히 해온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바로 벤담이 파놉티콘에 집착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시대적 변화에 있었어요. 이 벤담은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 노동가치설의 신봉자였습니다. 여러분 노동가치설 그러면 이제 자꾸 막스를 떠올리는데요. 노동가치설이 사실 근대에 가장 정식화시켰던 사람은 누구냐면 자유주의자였던 존 로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로크라는 사람이 노동가치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노동가치설을 가장 충실히 이어받은 사람이 또 누구냐? 바로 아담 스미스였죠. 국부론이 사실은 다 노동가치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냐? 또 칼 막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실 노동가치설의 계보를 보면 이게 로크, 아담 스미스 그리고 막스로 내려오는 계보예요. 그리고 이 노동가치설이 그래서 사실은 근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유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같이 받았던 가치예요. 동시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것이 신성하다는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저도 내면에 감개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는지 기억할 수가 이렇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보상해 준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분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노동 가치설이라는 건 노동이 신성하고 노동이 중요하다는 이 발상은 인류 역사에 200년밖에 안 된 발상입니다. 과거로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신체는 노예였어요. 이건 고대 세계에서 동양 세계와 서양 세계를 막론하고 열심히 움직이던 몸은 전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뭐 했어요? 그림 그리고 있었죠. 시 짓고 있었죠.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건 신분이 낮다는 거였고 천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서양의 시민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노예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그 위에서 정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이 중요하다는 이 발상은 200년 발상이고, 이 발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산업혁명, 인간의 삶의 셋 자체가 바뀐 이 산업혁명으로부터 왔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당시에 인류는 어떤 존재들이었냐면요, 기계 앞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기계 앞에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기계 앞에 앉아 있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방적기를 만들었던 에런 아크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평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사상가들이 가장 열심히 한 게 뭐냐? 노동윤리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벤담도 공리주의자로서 그 일부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동윤리를 각인한 신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벤담의 과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벤담의 파놉티콘은 실제로 감옥이지만요, 이 감옥에서 교화하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 끊임없이 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노동윤리를 기르기 위해서 일가표의 문제 같은 걸 건드립니다. 일가시간표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는 경제성의 이유에서든 정의나 인간성의 원리에서든 불행한 사람들의 현재 운명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노동의 열매를 통해 그들에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무한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 노동 이야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대놓고 이 텍스트에서 벤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감옥 안에서 우리가 수감자들을 노동시키는데 이 노동이 처벌이 아니라 생산적인 노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놓고 노동의 생산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옥 안에서 수감자들을 노동시키는 걸 자주 보는데, 이 노동이 비생산적인 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노동은 간수들이 이 수감된 이 수감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생산적인 노동이라는 거죠. 그런 노동은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주 발생할 수 있게 꼭 언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수감자들을 피곤하게 하고 손실만 주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있을 수 있다. 하워드란 게 감옥을 연구한 대표적인 그 당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가옥입니다. 감옥 마당에 한쪽 끝에 돌들을 쌓아두고 수감자들에게 다른 쪽 끝으로 옮기도록 명령한 후에 도로 원래 자리로 가져오게 하는 일을 반복시키는 걸 예를 들었다. 그래서 괴롭히는 그런 노동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노동을 했을 때는 보상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 보상이 온다. 그래서 노동, 그것은 부유함의 아버지이며 가장 훌륭한 재산인데 왜 이걸 저주로 묘사하려 하는가? 이렇게 보상 없는 힘든 노동을 하다 보면 노동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 노동은 감옥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냥 고통스럽게 일하고 싶지 않을 것 아니냐? 보상을 받으면서 일하게 하라. 보상을 받으면서 일하면서 교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노동윤리를 제수들도 받아들이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옥도요, 독방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나중에 감시와 처벌을 읽어보시면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기이하게도 파놉티콘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감옥의 독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독방을 수용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담은 독방으로 수용하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독방 자체가 왜 문제냐? 사람이 고립되었을 때 협력적 능력을 못 기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노동이 분업이 되어 있으면 그 분업하는 사람들끼리 협력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람들 간의 협력적 노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감옥은 독방의 방식으로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절대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 독방을 통해 놓이게 하는 건 정당하지도 않고 인간 본성에도 위배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유는 다음 나오죠. 독방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두세 명도 공동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 선택의 여지가 축소되어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독방이란 방식은 숙련된 기숙자들에게 도제 교육을 받게 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립에 의한 의기소침은 무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 노동에서 발생하는 활력과 경쟁심을 파괴해서 작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독방이 노동의 활력을 파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만들게 되는 이 제3의 시스템 파놉티콘은 나이와 특성을 고려해 가면서 가장 적당한 방식으로 두세 명이나 네 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놉티콘이 수감자 간 음모나 반란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공동 작업을 위해 모이는 것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파놉티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재수들을 함께 수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파놉티콘의 청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공동 수용된 사람들이 같이 생활할 때는 완벽하게 목욕 재개를 한 후에야 감방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다. 더러움에 접촉되지 않게 하고 오염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복은 흰색이어야 하고 머리카락은 삭발하거나 짧아야 한다. 목욕은 규칙적으로 하도록 하라. 담배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습관 역시 용납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동에 방해되는 수많은 요소들은 다 용납하지 않고 특히 지속적인 노동력의 확보니까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를 확보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건강한 노동력의 양산, 이제 생산, 지속성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청결에 대한 세심한 정성이 정신적 게으름을 벗어나게 하는데도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꾸준히 일정 시간 운동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건강한 노동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근데 지금 감옥이 사실 다 이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반발하는 내용이지만 수면도 제한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품성을 교환하는 목적을 지닌 제도 속에서 온갖 태만과 게으름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 수감자들에게 7시간 아니라 8시간 이상의 수면을 허용하는 거 큰 잘못이다. 느슨함과 나약함이 온갖 부패의 씨앗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면서 침대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으른 습관은 정신을 약하게 하는 만큼이나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 깨어 있으면서 침대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공리주의자가 몰랐다라는 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저 같은 이렇게 수면까지도 근면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수면까지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먹는 음식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감자의 음식은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싸고 평범한 것이어야 된다. 식욕을 돋우는 것은 작업장이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배고프니까 열심히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자신의 노동 수익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하면 아까 보상을 주라 그랬죠. 그 보상받은 걸로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 요즘으로 치면 사식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노동에 대한 보람, 가치를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옥은 하나의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냥 감옥이 단지 사람을 감아두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어린 수감자들을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유약한 나이일수록 이런 종류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새로운 교육을 통해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독서, 글쓰기, 산수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노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글 쓰는 법도 가르치고 계산하는 법도 가르쳐야 훌륭한 노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이 하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옥에서 몇 개월, 몇 년 엄격한 교육이 이어지면 노동에 익숙해지고
종교교육, 도덕교육을 엄격하게 받은 수감자들이 자신이 빠져있던 무력감에서 벗어나 부도덕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또 이 당시가 그런데 또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석방되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이렇게 교화된 사람을 일단 육군이나 해군에게 복무하게 해야 된다. 그가 분명하게 복종하게 익숙해졌다면 어려움 없이 훌륭한 병사가 될 거다. 그리고 국가가 식민지를 만들 경우 교육을 받아 준비된 수감자를 이주시킬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생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변명을 하든 뭐 그렇게 적당한 변명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은 핵심이 아니었고요. 정작 핵심은 여기인데요. 파놉티콘이 사실은 감옥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갈 수 없고 식민지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석방은 되었지만 이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증인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다시 불행에 빠지지 않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파놉티콘의 원리에 기반한 보조시설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더 이제 재수라는 모욕적인 표식도 없고 결혼도 허락되고 거주자는 자신의 일에서 다른 노동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안전, 절제, 격식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 만큼의 자유와 복지를 확대해 누리게 하는 파놉티콘입니다. 그런데 이 파놉티콘의 형식은 뭐냐? 결국은 신에 대한 맹세만 없는 수도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근면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그죠? 그것들이 마치 수도사와 같이 그렇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력을 이렇게 감옥 바깥으로 빼서 파놉티콘을 통해서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파놉티콘의 감시 방식이 감옥 바깥으로 나와서 사회로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푸코가 이런 방식, 근대 서구 사회가 지어진 사실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 벤담도 그런 모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렇게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수감자 사이의 상호 책임의 규칙은 완벽한 장점을 가진다. 각 수용실 경계 안에서 상호 책임은 각 수감자가 아무리 사소한 법률의 경계라 하더라도 넘어설 수 없다. 악을 고발하거나 공범자라서 고통받는다. 어떠한 계략이 이 냉혹한 규칙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음모도 이 감시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실제 파놉티콘이 만든 감시망이 만드는 어떤 노동하는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격리의 효과, 공간 분할의 효과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폭력적이고 분노에 찬 사람이 있다면 길들여질 때까지 그를 홀로 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독방의 효과죠. 기본적으로 벤담이 반대했다 그랬죠. 그런데 끝까지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한 사람은 독방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때까지 이들을 모임 구성에서 제외해야 된다. 절대적 고립은 훈육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남용할 수 없는 만큼보다 더 두려움을 유발하는 가치 있는 수단이며, 이게 독방이 신체 형벌이지만 건강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파놉티콘 텍스트를 읽어드린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진 파놉티콘이라는 감시 모델이 얼마나 노동하는 신체, 지속적으로 노동하는, 그리고 그 노동함을 내면화시킨 신체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구 사회 이후 패스트가 만들어진 그 모델, 그리고 그것이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노동하는 신체를 만드는 데 집착했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감시 체제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서구 사회가 감시 체제를 만들었을 때 노동하는 신체를 만들었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 여기서 노동하는 신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벤담은. 그래서 노동하는 자를 위한 권리도 다시는 같이 따라왔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이 감시 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사회는 더 이상 산업사회의 시대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탈산업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탈산업사회의 다른 이름은 뭐냐? 바로 소비사회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어지고 있는 감시망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감시망은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신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신체. 이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신체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이건 어디서 또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느냐? 전 국민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있었죠.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뭐로 평가하느냐?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했는가로 평가하지 않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죠. 경제 활성화 효과, 경제 소비 효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를 보고 이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준 이 재난지원금의 목적 자체를 평가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호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경제적으로 소비 효과가 있었냐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감시망이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신체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좀 불행한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습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격차, 소득 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평등 사회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의 1.7%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전체 50% 전체 인구의 50%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나라 하위 5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1.7%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는 게 실제 통계입니다. 그리고 상위 10%로 가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득과 부가 일부 계층에게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보호망이 더 튼실하게 지어지고 있느냐를 쉽사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보호망이 허약한가를 쉽사리 알 수 있는 거고요. 다행히 지금 질병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허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기에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허약한 보호망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감시망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랑 같이 있기 때문에 위기 시대에 이런 보호망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시망이 코로나 이후로 빠져나왔을 때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이런 감시망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지어지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소비가 우리 인간의 중심이라면 그리고 감시망이 중심이라면 이 감시망에서 얻어진 정보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 그리고 그것들이 흐르는 유통 채널이 어디가 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이 텍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20분을 넘게 더 했는데요. 오늘 다행히 와우 북 페스티벌에서 저한테 중간에 좀 더 배려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강의를 길게 하고 나면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길게 같이 좀 긴 시간이었지만 이 텍스트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텍스트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의 힌트 같은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코로나 시대에 읽는 고전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